자, 요번 독해가 상당히 지문들이 난해한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N생들은 꼭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는데? 가시적 속성의 경우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 이때 검사의 질은 그럼 이제 검사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봐. 검사, 간접 측정. 빨리 범위를 정해야지. 첫 단락에서 각 문항의 검사의 이 질은 각 문항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질은 문항의 특성인데 이 문항은 난이도와 변별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글을 읽을 때 뭐가 나오든 간에 서론에서 범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앞에 지문에서 1차 진수, 2차 진수 어떻게 하는데 그 진수하는 구성 요소가 뭔데 이걸로 계산하는 거였고, 이거는 다시 질을 난이도와 변별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설명하겠지. 그럼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데 또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정도겠죠.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1920년대 개발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전검사 이론은, 그럼 이런 단어들, 이제 고전이 보인다는 건 이제 고전에서 말하는, 고전에서 검사하는 난이도 변별도와 파트, 현대에서의 난이도, 현재 또는 현대에서의 난이도 변별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겠지.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 이론인데,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갑자기 난이도하고 변별도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게 나왔네. 쓸데없는 거 그래도 봤더니 피험자의 능력, 시험 본 사람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지금 여러분처럼 점수의 총점이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닌데, 우리가 난이도와 변별, 또한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나오네.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맞힌 사람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낮다고 말한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인과관계, 상대소수로 적을 것. 이렇게. 또 우리는 변별력이 궁금해. 그리고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췄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그럼 이것 때문에 총점을 준 거구나. 그럼 변별력은 해당 문항의 답을 맞췄는지와 연결되어 있다. 총점의 관계를.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데 둘은 이 관계를 설명해 줘. 빨리. 만약 특정 문항에 설명하는 거지, 대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그 관계는, 그러면 총점이 높았는데, 총점이 높고 맞춘 거 관계, 답을 맞췄어. 이렇게 하자. 표시합시다. 그러면은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답을 틀렸다면, 그럼 총점이 낮은 애는 이거를 틀렸어. 이럴 경우는 변별력이 높다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갖다 적으면 되는 거지. 총점이 높은 애가 맞추면 변별력이 높은 문제. 총점이 낮은 애가 틀린 문제. 그러면 변별력이 높은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한 애가 맞추고 못한 애가 틀렸다. 그럼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는 거지. 자, 고전검사 이론을 별거 없지. 여기까지는 정리하면 돼. 이론을 활용하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의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이 능력에 따라서 피험자의 집단, 쉽게 말하면 공부를 못하는 집단들이 이거를 내면 다 어려운 걸로 나온다는 건, 변별력 높고 난이도가 다 높은 걸로 나온다는 거지. 또는 다 공부 잘하는 집단 애들이 이거 하면 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쉬운 게 돼버린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다르지 않게 하라. 그러면 집단에 따라서 난이도 변별력이 다르지 않다가 앞으로 나오는 현대의 특징이겠지. 그럼 현대의 특징은 안 봐도 이제
똑같이 범주를 해야 돼. 난이도, 변별력 달라지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말 그 얘기 하겠지? 예측함수를 읽으란 말이야, 빠르게. 이와 달리 문항의 반응 이론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게 현대겠지. 현대란 말 없지만, 시험자의 능력은 고유, 정해져 안 변한다는 거야.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됐지? 이 능력도 고정돼 있고, 현대는 능력도 고정돼 있고, 수험생의 얘네들도 고정돼 있다. 이거지.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시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자의 응답에 기반하여 이런 말, 어떻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니네는 난이도와 변별력 이런 게 다 일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걸 구하기 위해서 확률을 활용한다라는 거. 이때 문항 특성 곡선이 활용된다. 이제 아까하고 똑같네. 곡선이 왜 이렇게 수학적인 게 많이 나와?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면 문항에 대한 특성에 중심화되는 문항 특성이니까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곡선과 얘네 난이도, 변별력, 능력에 관한 얘기 나오겠지. 세 개의 관계. 문항 특성 곡선은 나오네. 시험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S자 형태의 곡선이다. 그러면 다시 앞에 거 이제 지우고 시험자의 능력, 이 기호를 알아두고 이제 시험자, 우리 수험생의 능력 등을 능력을 따라서 능력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구한다고 했으니 이 확률이 이제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게 문항 곡선이다. 다시 또 이거 설명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어쨌든 얘야 얘 난이도, 변별력, S곡선. 자,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하는데 그림이 나온다면 그림을 통해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림이 없다면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글을 잘 정리하도록 하고. I라는 문항이 제시되었을 때 능력, 이거 I의 이것이 낮은 시험자라 하더라도 일부는 문항의 답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며 능력이 높은 시험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따라서 I 문항에 응답하는 경량 FI인가? 무슨 기호가 뭔지. 자, I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경량 이거를 이건 모르겠네. I는 이거에 따라 요게 응답의 경량은 뭐에 따라서 이거 시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요거는 정규분포 이거 X자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 그려지게 될 것이고 문항의 난이도가 이거일 때 이제 난이도 이거일 때 이거가 이보다 높다면 요거 난이도 요거보다 난이도가 이거일 때 이 난이도보다 이 응답 요것이 FI가 높다면 이게 더 크다면 이렇게 높다면 문항의 답을 맞히게 될 것이다. 이러면 답을 맞힌 것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낮다면 이것이 답을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면 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특히 상대 소수가 나올 때 이제 궁금한 난이도가 나왔어. 우린 난이도와 변별력. 근데 난이도를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야. 이 난이도가 난이도와 근데 요거 응답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요게 더 크다면 답을 맞춘 거고 만약에 요게 응답하는 요 능력 경량이 얘보다 난이도보다 낮으면 답 틀린 거다. 이렇게 구조가 된 거지. 별거 없어. 즉 그림 1과 같이 이거는 무조건 얘네들이지. 요거는 능력이라고 했지. 피검자 능력이 마이너스 1.30, 1.5인 애들이 있단 말이야. 3명 있다고 쳐. 각각 정규분포가 그려진다면 이거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요거는 그러면 이거지. 요거 난이도지. 난이도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러면 능력이 낮은 수험생들은 요만큼밖에 못 맞춘다는 거고, 영인 능력이 여긴 애들은 이만큼 맞춘다는 거고, 얘네들은 이만큼 많이 맞춘다는 거지. 정규 그려진다면 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 아까 그랬잖아. 위에 있는 거, 답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위에 있는 면적이 이퀄 이거보다 위에 있는 면적, 위 면적이 답을 맞출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확률이 되어서 이거가 능력이 마이너스 1.3인 애들. 얘네들 거의 면적이 작지. 이 면적은 맞출 확률은 0.2가 되고, 그러니까 0.2. 얘네들이 맞출 확률 0.5가 되고, 면적이지? 얘가 맞출 확률은 이것이 된다. 맞출 확률은 이걸로 얻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각 능력에서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인 이거 맞출 확률이지, 얘네들. 그럼 답을 맞출 확률,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구하고 이를 연결한, 각각을 구했더니 이걸 연결하니까 S자 곡선이 되더라. 맞출 확률들을 연결하면 X자 곡선이다. 맞출 확률을. 이렇게. 그림과 같은 특성의 곡선이 나타난다. 문항 특성 곡선은 능력이 낮은 집단의 P0는 낮고 당연하겠지. 그럼 1.3에서 낮았잖아 아까. 능력이 높은 집단의 이것은 높음을 나타내는 증가함수다. 당연한 얘기고,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난이도 다시 위치 모수로 나타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난이도는 위치 모수다. 이게 뭐냐? 위치 모수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모르겠는데 그냥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렇게 위로 있을수록 어려운 문항이다. 어렵다. 이렇게. 반면 이제 변별도 나왔네. 그럼 이제 변별도는 척도 모수로 나타나는, 위치 모수가 아니고 척도 모수. 얘 뭔데 또 그러면? 척도 모수로 나타나는 척도 모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다. 변별도가 높다고 한다. 오른쪽일수록 높다. 난이도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요 상대 소수로만 잡으면 돼. 그럼 바로 답으로 가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지? A지. A. 자,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마이너스 1.3인 집단과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출 확률은 모두 높아지겠지. 지금 I보다 쉬운 문항. 지금 아까 더 문항이 쉬우면 당연히 맞출 확률은 올라가겠지.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마이너스 1인 집단의 응답 경량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에서 이게 난이도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자, 능력이 마이너스 1. 그대로 여기를 보세요. 능력이 마이너스 1. 자, 요 정도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정도 된다면 얘네들 한 0.3 되겠지. 그럼 이때 0.3이라는 요게 맞힐 확률 이퀄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0.2보다 커지겠지. 뭐 이건 수학이야. 이번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9월보다 훨씬 어렵고 좋습니다. 그 대신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출 확률보다 당연히 높지. 1이니까 0보다는.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쉬운 문항, 피험자의 능력이 1.5인 집단이 답을 맞출 확률은 당연히 0.9보다 높겠지. 쉬워진다면. I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어려운 문항,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이 답을 맞출 확률은 0.5보다 낮겠지. 지금 일대가 0인 집단이 0.5였잖아. 그러면 어려워지면 더 맞출 확률은 낮아지겠지. 온갖 계산하는 문제가 많아요. 정리만 하면 답을 맞추는데 안 그러면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0인 애들이 지금 0.5잖아.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맞출 확률이 낮아지겠지. 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문항 반응 이론에서 이것은 이 시험자의 능력은 검사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고 걔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예를 들면 어떤 시험자가 N개의 문항에 응답했다면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에서 이것을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여 능력을, 얘 능력은 이 정도일 거야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맞출 P가 붙은 확률이지. 1번 문항 맞출 확률, 2번 맞출 확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각각의 값은 시험자의 실제 응답과 차이가 있다라고. 왜 차이가 있느냐 궁금하지? 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확률로 구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시험자의 능력 이거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로 S자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실제 능력과 이게 답을 맞힐 확률이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하니까 다른 거지. 그래서 능력의 수치를 바꿔가면서 그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지면 이거 능력의 수치를 구해 시험자의 능력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확률을 구하기 때문이지. 그럼 바로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시험자의 고유한 능력을 확률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확률한다는 거 반복되고 있었고. 자, 어쨌든 지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만 잘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정검사 이론의 경우 문항의 변별도는 시험자의 수와 시험자의 총점의 관계가 아니고, 수가 아니고 그가 맞은 것과 시험자의 총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고정검사에서. 여기 지워졌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 맞힌 문항에 부여된 시험자의 능력은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됐지? 그리고 여기죠. 여기 시험자를 변별하는 변별력,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췄는지 여부와 총점의 관계, 이렇게. 변별도는 맞췄는지와 시험자의 총점이지. 고정검사 이론의 경우 동일한 시험자라도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자의 능력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고전은 다르다고 했지. 근데 현대는 안 다르다. 문항 반응 이론의 경우 현대지. 시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모두 시험자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거고,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시험자의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질. 자,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고정검사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수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봅시다. 시험자 B와 시험자 D는 자, 능력이 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능력은 자, 이걸 안 보더라도 고정검사 이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능력은 뭐라고 했냐면 총점이라고 했단 말이지. 시험자의 능력을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 자, 우리 이제 숫자 안 보더라도 일단은 얘네 둘이 능력이 같다고 말하려면 고전이기 때문에 총점이 동일하다라고 1, 2번으로 압축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문항이 그러면 1, 2번 중에서 우리 자, 너무 심하게 할 정도로 체인호는 도표를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능력을 키워가는 거야. 총점이 동일하다라는 거 압축한 다음에 그럼 이제 난이도를 묻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고전에서의 난이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제 난이도 찾아가면 되는 거지. 고전에서의 난이도는 응답 짜증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지 수가 많을수록 낮은 거지.
그럼 뭐, 자, 그러면 둘 다 난이도를 물었으니 이건 가볼 수밖에 없네. 1번 문항하고 3번 문항 중에서. 그러면 1번 문항이 시험자 3명이 맞췄고, 3번 문항은 2명이 맞췄네. 그러면 1번 문항이 더 낮은 거지, 난이도가. 그럴 때 1번 문항이 3번 문항보다 난이도가 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았죠?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그럼 또 역시 채널은 윗글을 먼저 잘 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모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3번 문항이 가장 어렵겠고, 이건 무조건 안 봐도 맞겠지, 적절함. 자, 이거 왜냐면 오른쪽을 안 보더라도 이 여기에서 아까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0보다 높은 시험자들을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보다 1번 문항이 적합하겠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때 변별력을 물으려면 무조건 변별력은 척도모수, 이렇게 말하면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기울기를 가서 봐야 되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능력 마이너스인 시험자가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은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겠다라고 돼 있어요. 능력이 마이너스인 시험자가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은, 그렇지?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다고 돼 있는데, 여기 봤더니 위치 모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3번 문항이 됐으면 3번 문항이 난이도가 그만큼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는 거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인 애가, 능력이 없는 애가 2번 문항은 더 쉬운 거라는 거야, 난이도가. 근데 2번을 맞힐 확률이 더 높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 3번으로 같이 본다면 얘는 근데 여기는 적절하지 않음이, 자,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은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다가 아니고 더 2번 문항 맞힐 확률이 높아되는 거지. 더 쉬우니까 그러면 맞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음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음이 2번 문항 풀게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풀 능력의 확률이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1번 문항이 2번 문항보다 어렵겠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P가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이거는 푸는 능력은 동일하다. 그러면 1번 문항이 2번 문항보다 더 어렵다? 능력이 동일한데 그러면 2번보다 어렵다?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절하지 않음이지. P, 이거 살짝 봐면 모른다고 치더라도 P 이거 0.5일 때 얘네들 사실 1과 2 그림 안 보려고 했지만 같단 말이지. 이게 같아. 그러면 이게 같다는 말은 이것은 난이도란 말이지. 근데 난이도가 같은 거야. 난이도가 같기 때문에 1번, 2번 문항은 이럴 경우는 같기 때문에 둘이 풀 확률도 같이 돼버린 거지. 0.5로 풀 확률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P가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이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동일하다는 거겠지. 그럼 능력도 동일한 거고 같다라고 해야지. 어렵겠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음 맞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에서 능력 0인 구간에서 2번 문항은 3번 문항에 비해 시험자의 능력에 따라 시험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크겠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변별력이 크려면은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2번 문항이. 그럼 이건 모르겠으니까 가봐야 되겠네, 변별력을.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 이거 둘 다 변별력을 묻고 있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0보다 높은 시험자들을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보다 1번 문항이 적합하다. 그러면 0보다 높은 거에서 0보다 높은 집단에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변별력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기울기가 약하고 3번 문항이 기울기가 높아. 그러면 3번 문항이 1번 문항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이 더 커야지. 그러면 변별하는데 3번 문항보다 1번 문항이 적합하다? 아니지? 3번 문항이 적합하다지. 그래서 적절한 건 틀린 거지. 말이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 요것도 한번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 요 구간에서
이제 변별력이지. 그러면 2번 문항이 3번 문항에 비해서 변별력이 큰지. 마이너스 1에서 0이야. 요 사이에서 봤을 때 요 1이 요게 1 그리고 1이 그리고 2 이렇게 돼 있는데 길게 봐야지. 2번 문항과 3번 문항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이 길게 훨씬 크지. 그러면 변별력이 2번 문항이 더 높지. 그러면 2번 문항은 3번 문항에 비해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크다, 적절한 거지, 맞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복잡해 보였죠, 굉장히. 자, A. 이거 아까 했죠? A. 이것도 했죠? 맞나? 이유로, 확률적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두 개의 지문을 다 해결을 해 봤습니다.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를 잘하는 연습, 상대적 서술어, 위아래, 인과관계, 비교, 이걸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